자, 우리 21에서 26번 지문 보자. 자, 맞다. 어디 앉을 거야? 어, 여기? 응. 여기. 오케이. 수아 보여? 괜찮아? 안 보이면 일로 와도 돼. 23년 21번부터 보자. 자,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다. 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볼까? 일단은 한 줄 한 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첫 줄을 읽었을 때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느낌을 너네도 느꼈어?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다 라고 했잖아. 나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너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너 뭐야? 교재가 없어? 거기 2023년 있어 없어? 여기 기다려. 자, 다시 보면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다라고 했어. 일단 우리가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인식 주체가 뭐냐라는 거야. 그럼 인식이라는 게 뭐야, 너네? 인식이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인식이라는 단어를 우리 어디다 쓰지? 핸드폰 풀 때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럼 인식이라는 건 무언가를 알아내고 파악하는 거네. 맞지? 그러면 인식 주체는 누굴 것 같아? 사람인 것 같아. 우리들이야. 그럼 우리가 세계를 인식한단 말이야. 그럼 너가 바라보는 세계와 내가 바라보는 세계, 너가 바라보는 세계. 지금 하율이 지금 여기 와서 안경 썼지. 왜 썼어? 아까는 안 썼잖아. 아까 안 썼을 땐 안 보였거든 잘. 안경 쓰니까 더 또렷하게 보이지. 그치? 그러면 안경을 똑같은 사람이어도 안경을 안 쓴 세계와 쓴 세계가 다르니까 안경 쓴 거야 지금. 맞지? 아까 안경 안 썼을 때는 선생님 피부가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안경 쓰고 나니까 저 사람 모공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맞지? 동일한 대상이어도 인식 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세계의 면모를 보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우리는 첫 번째 줄에서 요런 사고 과정까지 되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가장 일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이며 인식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 방금 얘기했지? 음. 한 예로 각 인식 주체는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를 가지며 가시는 이제 보는 거고 보는 게 가능한 영역이 가시 영역인 거지. 가청은 들리는 거야. 한마디로 이 감각 기관이라는 게 사람마다 상대적이잖아. 나는 군대에 있을 때 기관총을 엄청 써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거든 진짜로. 그래서 목소리가 큰가 봐. 귀가 잘 안 들려 진짜. 그러면 사람마다 가청 영역도 다르고 가시 영역도 달라.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다른 세상의 면을 볼 거란 말이지. 이게 되지? 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 라고 했네. 어허,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딱히 쓸 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써보자면, 우리가 세계를 인식을 하는데 인식을 다 일관적으로 인식을 한다? 아니다. 다양하게 인식한다. 그 얘기는 다양하다라는 건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성 이런 식으로 써놔도 되지만, 뭔가 느낌이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으면 뒤에서는 또 상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 웬만하면 용어는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지. 상대성으로 통일시켜줘도 되고 다양성으로 통일시켜도 좋을 것 같아. 아무거나 상관없어. 여기서 그냥 다양성을 써보자. 그냥 여기 다양성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는 뭐로 구성이 돼 있다고? 뭘로 인식을 해? 일상 언어. 자, 사실상 자, 지금 우리 몇 시야, 얘들아? 4시 12분. 뭐 축가 없네. 어쨌든 몇 시 몇 분 몇 초지. 근데 이 세계가 시, 분, 초 단위로 분절돼 있나? 아니지. 이 세계는 단 한순간도 분절된 적이 없어. 연속된 세계야. 근데 우리는 시, 분, 초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절하고 있어. 그럼 이런 개념이라는 게 다 뭐야? 언어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하고 또 언어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였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양성과 언어로 인식을 하는데 이러한 인식조차도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다? 가변적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변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아직은 뭐 철학자 얘기도 안 나왔는데 일단은 이런 얘기 했어. 근데 이건 철학 대충 봐도 지금 철학자 얘기가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문이 지금 뭐야? 인문 철학이지. 그러면 결국은 뭐? 비교 대조. 맞지? 만약에 예술이 나온다면 비교 대조도 나오고 사조의 흐름, 시간의 흐름, 16세기, 17세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나올 거고, 그치? 어서 와. 자,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할 거야.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이 세계 전체를 이루는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 저마다의 얼굴, 즉 각각의 존재 면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회화 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자,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 하려고 어그로 끈 거야 지금, 그치? 자, 지금 다양성을 갖고 있고 언어로 인식을 해. 그러니까 또 가변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세상은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이 지닌 뭐라고 부른다? 존재면이라고 한다.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존재면을 뭐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드러낼 수 있지만 회화로도 드러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림으로. 화가가 내가 바라본 세상을 그리는 게 회화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회화 예술로 이 존재면을 드러낸다. 여기까지 됐어. 벌써 네 번째 문단이네. 뭐 한 것도 없는데. 의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의 현상 너머에 있는 형 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자, 요런 문장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지. 도대체 왜 과학 기술이 발전한 것과 형 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이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훈련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한다라는 건 뭘 잘 알 수 있어? 일례로 현미경이 발달됐다고 쳐보자. 안경이 개발되고 만원경도 생기고 현미경까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더 면밀한 관찰이 가능해. 그러면 우리는 현상세계, 현상계라고 하지, 혹은 현실세계라고도 하지, 이 현상계, 현실세계에 있는 것들의 객관적인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을 거야. 맞지? 우리가 감각기관,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의 감각의 한계를 극복해서 객관적인 인식의 폭이 더 넓어졌다라는 거야. 태양도 관찰할 수 있잖아, 우리. 이게 되지?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해, 알고 싶어해.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 사람은 끝없는 갈망하는 존재야. 끝없이 갈망하는 존재. 그치?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알았어. 봤어.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아무래도 예술가다 보니까 이 회화 예술을 할 거니까 지금 예술가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에 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 이해되지?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뭐겠어?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이겠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 못해서 형 이상학적을 추구한대잖아. 그럼 형 이상학적이라는 건 과학, 자연과학의 발달로는 포착할 수 없는 거잖아. 한마디로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 형 이상학적이라는 게 뭔지 알아, 얘들아? 아, 형 이상학적이라는 건 좀 언어 유희를 해보자면 좀 존나 이상한 거야. 형 이상학적인 게.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거야. 우리가 자연물들은 일정한 형태가 고정돼 있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잖아. 그런데 형 이상학적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쁨, 슬픔. 뭔지 알지? 어떻게 생겼어? 몰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이라고 얘기하지. 추상적인 걸 인문 철학에서는 형 이상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됐지? 자, 이런 경향은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회화에서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 회화의 존재적 특징은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다. 자, 비교한대. 빨리 비교하자 우리도. 자, 현대 회화 있고 과학이 있는데 비교하면 분명해진다고 했으니까 비교해보자고. 자, 과학은 존재면이 비교적 이리적이다. 자, 존재면이 뭐라 그랬지? 세상을 바라보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얼굴. 내가 바라보는 말이 좀 이상하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얼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얼굴이 존재면인데, 자, 과학으로 쳐볼게. 내가 물을 원자 단위로 분석을 해봤더니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물은 H2O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면은 다양하니까 나에게 물은 H2O인데 너에게 물은 CO2야? 안 되지 이런 거. 물은 그냥 H2O야. 그다음에 어딨어? 정해진 거야. 하나야 하나. 일이적. 이해되지? 자, 그리고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서 그 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내. 과학이라는 게 아주 집요하지. 과학은 인간을 탐구한다. 인간을 탐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전년 시간에 뭐였어? 눈의 발달 과정 탐구했지. 눈의 발달 과정 탐구하다 보니까 단세포 식물까지 갔었지 막. 거기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럼 어떻게 알았어 걔네가? 요거 눈 하나 알아보려고 연구하고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야. 세포 단위까지 간 거야. 우리는 인간 연구하기 위해서 인간을 연구하려면 인간의 종 아니면 개체 아니면 뭐 세포 유전자 수준까지 깊이 들어가면서 탐구를 한다고. 맞아? 이게 이제 과학의 특징이야. 이리적이고 심층적이다. 여기까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회화를 볼게. 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대. 존재면이 다양해. 존재면의 다양성을 띠고 있고 수평적이야.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현대 회화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가 혼재돼 있다. 봐봐. 일단 입체주의라고 하면 너네가 좀 알만한 화가가 이제 피카소 같은 화가를 보게 되면 실제와 같나? 피카소 그림 본 적 있어? 나는 얼마 전에 우는 여자라는 그림을 봤는데 너무 강렬했거든. 피카소 그림의 특징이 그거지. 하나의 시점으로 보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 눈은 정면에서 바라봤다면 코는 뭐 측면에서 바라보고 뭐 입은 뭐 아래에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동시에 여러 시점으로 관찰하는 게 불가능하지. 근데 그런 것들을 회화에는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런 게 이제 입체주의고 입체파 같은 거. 표현주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너네 뭉크의 절규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뭉크 절규 어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안 돼.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 막 주변에 막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 잘 그렸지. 자, 절규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맞아? 근데 얘가 사람 그린 거야? 아니야. 제목이 절규란 말이야. 절규라는 감정을 형태로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다라고 그린 거야. 사람을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절규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화가의 내면에 있는 절규라는 감정을 끌어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본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런 현대 회화는 봐봐. 절규라는 감정이 실제 여기에 돌아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사실 이거를 조금 어떤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좀 표현을 해보기는 했어. 그럼 일상과 상상이 혼재되어 있는 거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수평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다양한 존재면을 수평적이라는 건 심층적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럼 위계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수평적이라는 건 위계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입체파가 뛰어난 거야? 표현주의가 뛰어난 거야? 그딴 게 어딨어? 그냥 다른 양식인 것뿐이지. 그러니까 얘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모습들을 동등한 입장으로 넓게 바라본다라는 거야. 입체주의로도 바라보는 놈이 있고 표현주의로 바라보는 놈이 있고 사실주의로 바라보는 놈도 있을 테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이렇게 혼재돼 있으면 알 수 있다까지 했고 현실 세계에
현실 세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해 나간 것이다. 자, 이번에는 현대 회화와 전통 회화를 또 비교를 해봤네. 그치? 맞지? 차이점. 근데 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해보면 될 것 같아. 현대회와 전통회화의 차이점. 전통회화. 얘는 현실 세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사실주의 있지, 사실주의. 그게 이제 전통적인 회화야.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을 해봐. 왜 전통적인 회화는 사실주의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맨 처음에 왜 등장했을까? 자, 봐봐. 내가 아까 내가 원시인이야. 원시인인데 내가 여기 아주 붉고 탐스러운 과일을 발견했어. 사과야. 사과라는 언어가 없어. 문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있던데? 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려면 사실은 원래 그림은 실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렸을 거란 말이지. 맞아?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림의 본질은 실제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에 치중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통에는 그랬을 거야. 맞지? 근데 사실 카메라가 등장을 했잖아. 카메라 등장하면 이제 그림은 필요가 없네. 그림의 목적이 현실의 재현이라면 카메라가 등장을 했는데 그거 왜 그리고 있냐? 아무리 잘 그려도 사진으로 찍는 것만은 못할 텐데. 목적이 만약에 현실의 모방이라면 그러면 결국 다른 목적을 찾아가야 될 거야. 그래서 현대 회화가 등장했을 거고. 그럼 얘는 기존의 전통적인 회화가 갖지 못한 그림만이 갖고 있는 회화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유니크함을 갖고 있어야 돼.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얘는 카메라한테 밀렸으니까. 그래서 얘가 또 어떤 걸 한 거야? 이런 걸 갖다 넣은 거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근데 이러한 추상적인 이 현대회화의 추상성은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해.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예술 쪽에서 혁신이라고 한다면 아방가르드하다 뭐 이런 표현 들어봤지. 아방가르드한 게 좀 혁신적인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아방가르드라는 게 기존의 것에 저항하는 것을 우리가 아방가르드라고 해. 그것이 혁신이지. 근데 그 어떤 아방가르드도 시간이 지나면 보편적이 돼.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입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모자가 달린 티셔츠를 만들었어. 처음에 사람들은 우와 티셔츠에 모자가 달려 있어? 혁신이다. 우와 저런 옷이 다 있네? 아방가르드하지. 여기서 지금 모자 달린 옷들 다 입고 있지 지금. 후드 다 입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럼 더 이상 아방가르드 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혁신적인 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현대 회화가 등장했을 땐 혁신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돼 안 돼? 돼. 자, 이제 가에서 한 문단 남았어. 우리 지금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그치? 엄청 쉽다, 그치? 자,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 회화는 실제 재현에서 더욱 멀어지겠어? 안 멀어지겠어? 멀어지겠어. 근데 실제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맞아? 왜냐면 우리가 이 현대화에서 표출하는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일상과 상상의 결합이라 한다면 일상이라는 건 실제 세계일 것이고 상상에는 누가 한 거지? 그림에서 나타난 상상은 화가가. 그치? 그러면 이건 결국은 화가의 내면일 것인데 상상이 더해질수록 추상성이 커지는 것일 거잖아. 그치?
그럼 추상성이 커질수록 상상, 즉 화가의 내면이 많이 드러나는 것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그렇지.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의 재현에서 화가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뀐 거지. 물론 모든 현대 회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야. 현대 회화 중에서도 하이퍼 리얼리즘 같은 거 있어. 하이퍼 리얼리즘 보면 진짜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아. 극사실주의라고 하지. 그러니까 회화의 그런 사조마다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대 회화는 이 전통적인 사실주의에서 이제 막 벗어났을 때의 현대 회화니까 이 현실보다는 상상에 좀 치우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내면은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자, 이런 인식이 뭐냐면 현실 세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존재면이 뭐야? 존재면. 세계를 바라보는 얼굴. 그러니까 세계가 갖고 있는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이 존재면이라는 건 현실 세계가 갖고 있는 얼굴이야. 현실 세계의 모습이란 말이야. 존재면이라는 게. 그치? 근데 일상을 많이 표현하면 존재면을 잘 드러낼 수 있는데 상상을 드러내면 그건 화가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 세계의 존재면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나 현대 회화의 추상성에 대해 실제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것이다 라는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현대 회화가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너무 멀어져서 화가의 내면만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그럼 현실 세계를 잘 반영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아니래. 그럼 뭐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상은 대부분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며 라고 하고 있어. 잘 봐봐. 너네 유니콘 알아?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무지개색. 오케이. 그리고 말 날개는 있나? 오. 자, 그럼 유니콘도 결국은 짜깁기 한 거네? 우리가 무지개 봤으니까, 말 봤으니까, 뿔 봤으니까, 뭐 코뿔소 뿔을 봤든 몸뿔을 봤든 뿔을 봤으니까, 새의 날개도 봤으니까 현실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상상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화가의 내면이 상상이다? 그 상상을 많이 펼치면 현실 세계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아니야. 이 상상도 결국은 이 세계의 모습인 거야. 내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내면의 추상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세계와의 만남은, 가능세계라는 게 뭔지 알아?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가능세계는 가능하면 가능세계야. 맞아. 상상 가능한 세계면 가능세계야. 상상 불가능한 세계는 가능세계가 아니야.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야. 상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야. 상상 가능한 세계는 가능세계야. 이해돼? 아, 목요일 특강 때 그거 딱 해줄 타이밍이었어. 가능성과 상상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깊이 있게 해줄게. 고난도 지문으로. 자, 그래서 이 내면의 추상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 왜? 상상 역시 이 세계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가능 세계 중에 하나니까. 오케이? 자, 이번 지문은 내가 모든 걸 다 쓰지 않고 실제로 내가 문제를 푼다면 어느 정도까지만 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써봤거든. 이거 말고는 딱히 쓸 게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그냥 이해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구조도 만드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문장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맞지? 둘 다 돼야 돼. 둘 다. 하나만 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이해는 다 했어. 근데 지문이 길고 복잡해지면 안 써놓으면 까먹어. 일단 나는 그래. 다 까먹어. 써놔야 돼. 근데 다른 거는 그냥 이해가 됐으니까 풀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근데 과학기술 지문은 무조건 써낸다. 법, 특히 법. 법은 솔직히 과학기술은 화살표 따라가는 건데 그래도 하나 놓쳐도 그냥 뭐 찾아서 쓴다고 쳐봐. 그래도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법은 진짜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요만큼 조건 하나 달라서 다른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써서 비교 안 하면 뭐가 다른지 몰라. 이걸 그냥 눈으로 찾으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대학 못 가. 그래서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법지문은 진짜 법지문은 용어 하나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지문 다 날아가는 거야. 엄청 위험한 지문이 그런 법지문이야. 법지문. 모든 지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법지문이야. 법지문은 진짜 용어 하나 차이 때문에 그냥 문제 쭉쭉쭉쭉 나가. 그래서 다 정리해야 돼. 꼼꼼하게 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법지문 나온다? 어렵겠다 이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또 뭘로 날 속이려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A, 얘도 A고 얘도 A인데 얘는 함초롱 바탕이고 얘는 함초롱 고딕체. 요 정도 차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예민하게 좀 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나를 한번 살펴볼게. 자, 회화는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낸 가시적 존재다. 맞지? 가시라는 게 뭐야?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치?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는 점에서 비가시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지. 회화의 성질은 회화의 성격이 가시성도 갖고 있고 비가시성도 갖고 있어. 가시성을 갖고 있는 특징은 물감으로 캔버스에 표현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표현하는 건 뭐야 결국? 화가의 내면이거든. 사실 회화라는 건 이게 주제인 거고 이건 수단인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이 다 있어. 이렇듯 회화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갖는다. 전통 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목했다. 그래도 뭐 저기 전통 회화 써놨으니까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쓸라 그랬는데 써있네. 근데 뭐 똑같은 말이지만 헷갈리면 쓰자. 사실적 재현. 똑같은 말이지만. 자, 이에 반해 현대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특성을 통해 화가의 비가시적 면을 드러내는데 치중한다. 자, 지금 얘가 말하는 현대회화는 일상과 상상 중에 뭘 더? 상상을 더. 맞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어. 현대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서, 그치? 이 화가의 내면이라는 게 비가시적인 거잖아, 그치? 화가의 내면을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지. 캔버스의 물감으로. 결과물로서 회화 속에서 객관적 실제는 주관화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자, 그림이지. 아까랑 좀 더 절규했지. 그림이 있어. 내가 이 그림을 캔버스와 물감으로 그렸어. 캔버스와 물감이라는 건, 그럼 여기는 파란색이 쓰였어 객관적으로, 여기는 빨간색이 쓰였어 객관적으로, 하얀 캔버스를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이 회화라는 건, 이 회화는 객관적인 거야. 근데 여기에 표현한 건 뭐야? 주관적인 거야. 맞아? 화가의 내면이니까. 그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음. 자, 그래서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서 회화 속의 객관적 실제는 주관화된다라는 게 지금 이 얘기였어. 자, 현대회화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로 대칭을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해내고자 했다. 그래, 그림이잖아. 그림은 좀 아름다워야 돼. 아니, 꼭 아름다울 필요는 없지만 화가가 추구하는 미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런 거지. 너네도 사진 찍었어? 사진 찍었어? 아, 근데 여기 뽀드락지가 났어. 뾰루지가 났어. 어떻게? 포토샵 제거. 있는 거 없앨 수도 있지. 아, 옆에 강아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포토샵 넣으면 돼. 맞지? 화가도, 아, 여기 집이 너무 멋진데, 아, 저 끝에가 너무 처졌네. 아, 저 조금만 위로 올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 올려서 그리면 되지. 그지? 맞잖아. 그림인데. 그러니까 화가가 추구하는 미에 맞춰서 현실을 변형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까지 됐어? 음. 자, 그래서 현실을 이렇게 조작한단 말이야. 조작한 거는 현실이야? 조작한 건 허구지. 그렇지? 그래서 이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해내고자 했다.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까지 돼야 안 돼. 왜? 원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했으니까 얼마나 객관적이었겠니. 근데 여기에 화자의 주관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변형이 되잖아. 그러니까 점차 현실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가의 화자랑 나의 화자는 조금 현대 회화를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르지. 가의 화자는 현대를 실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현대 회화가 실제와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준다 그랬거든. 가는 분명히, 그치? 기억나? 안 나? 마지막 문단에 마지막 문장. 회화를 통해 현실 세계에 더 가깝게 해준다 나와 있지? 근데 나는 현대 회화가 이런 변형을 통해서 실제 사회와의 거리를 멀게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차이점이잖아. 그치? 이거는 어떤 특정 문단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가와 나의 차이니까 그거는 따로 빼서 써놔야 돼. 안 쓰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이러한 예술과 현실을 분리는 회화뿐 아니라 음악에서도 나타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쉽게 얘기해 준 거야. 그냥 가의 화자가 있고 나의 화자가 있는데 얘는 이런 회화가 현실과
예술을 분리시켜 놓는다, 단절시켜 놓는다 이런 얘기 한 거고, 거리를 멀게 해준다 이런 얘기고, 얘는 오히려 이 현대 회화가, 여기서 말하는 회화는 다 현대 회화야. 얘도 현대 회화야. 오히려 현실과 예술의, 그러니까 예술이 현실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 얘는 현실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어준다. 거리감이. 이해되지? 딱 그냥 그 차에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이 회화뿐 아니라 뭐도, 음악도 그렇대. 음악도. 자, 음악에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분이며, 현실의 소리는 굉장히 다양해.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있고,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도 있고,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도 나무의 종류마다 다를 것이고, 사슴벌레가 잎을 갉아먹는 소리, 개미가 잎을 갉아먹는 소리 다 다를 것이고, 그렇지? 무수히 많은 소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음악에 사용하는 음은 사실 전통적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이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뭐 장조, 단조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뭐 해서 조금 변형이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정해진 음계 내에서만 된단 말이지. 반음과 온음이랑 반음이랑 다 친다고 해도 제한적이야. 맞지? 자, 그래서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면 인위적인 배열을 따른다. 한마디로 우리가 듣는 음악은 자연의 소리야 아니야? 자연의 소리가 아니야. 이해되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멜로디가 너무 좋아?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너무 좋아? 뻐꾸기가 그렇게 울어? 사슴이 그렇게 울어? 그런 소리는 현실에 없어. 만든 거야. 인위적인 거야. 그러면 그런 음악들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소리니까 현실과의 거리를 어떻게 하겠어? 멀게 하겠지라는 거야. 지금 얘네가 말하는 건. 이해돼? 그럼 이거 문제라고 생각할까? 아닐까? 문제라고 생각하겠지. 그치? 굳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음악도 일상 현실과 거리를 뒀는데, 근데 이런 예술의 흐름에 대항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도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할 수 있겠다. 그치? 맞지? 어떤 게 있대? 작곡가 바레즈? 아, 루솔로부터? 자, 루솔로 뭐 했는데? 얘는 기계 가지고 했나봐. 기계. 루솔로는 기계 소리를 삼아서 소음 기계로 음악을 만들었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음이라 생각하는 그 기계의 소리로 음악을 만들었대. 어떤 음악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바레즈가 있어. 바레즈. 바레즈도 실제 음이라는 건 도, 레, 미, 파 끊어지잖아. 근데 자연의 소리는 원래 자연이라는 건 연속적인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자연의 소리를 담기에는 분절된 음은 아니다. 연속된 음으로 가자. 바로 끊기지 않는 사이렌. 사이렌 안 끊기잖아. 개 시끄럽잖아. 그지? 자, 그리고 또 뭐 했어? 셰페르. 얘는 뭐 사람 소리, 기계 소리, 자연 이런 걸 음향 오브제로 사용해서 구체 음악을 만들었다. 얘네 공통점이 다 뭐야? 현실 세계와 거리감을 좁히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네. 맞지? 자, 그래서 게르노트 뱀에는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확장된 미학이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얘네를 뱀애가 아주 굿, 나이스, 잘했어 평가했대. 이런 음악이 바로 확장된 미학이지 평가를 했대. 아름다움의 영역을 확장시킨 선구자들이구나 이렇게 평가한 거야. 이해되지? 자, 뱀에는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기존의 미학을 비판하며 예술이 참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봤다. 됐지? 자, 지문 정리해보면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네. 자,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해? 각각의 주체들이 다 타고난 감각 능력도 다르고, 그치? 신체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세계를 인식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성질을 갖고 있어. 뭐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세계의 다양한 얼굴들이 있잖아. 그런 세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존재면이라고 하는데, 화가들은 세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림에 담는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렇게 그림에 담는데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세계가 갖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는 데에 치중을 했다고 한다면, 현대 회화는 화가의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실제 현실을 변형하고 왜곡하고 하면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좀 더 치중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판을 어떻게 했느냐? 야, 그러면 화가의 내면만을 이렇게 중시하다 보면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잘 못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왜? 이 상상이라는 거 역시 결국은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얼굴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더욱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가의 내용 끝. 맞지? 자, 나의 내용은 뭐였어? 자, 이 회화뿐만 아니라 음악 역시 현실에서 많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음악 같은 경우도 현실에서 있는 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게 등장했대? 루솔로, 바레즈, 셰페르, 이런 놈들이 이런 거 자연에 있는 소리를 활용을 했다. 그래서 베메라는 사람은 이렇게 음악의 영역을 자연의 소리까지 확장을 시키다니, 음악이라는 것을 특정 작곡가만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작곡의 영역, 음악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미학의 향유 계층이 넓어졌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 쉽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문제 같이 풀어볼까? 24번. 24번이 3점짜리니까 요거를 이제 30초 만에 풀어봐. 대충 봐도 돼. 정확히 모르겠어? 자, 10초만 더 줄게. 10초 지났나? 나 요것만 닦고 할게 바로.
보면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엄청 유명한 작품이지. 절벽에서 벼랑 끝에서 황금빛 그런 옷을 입은 남녀가 격렬한 키스를 나누는 그런 그림이거든. 찾아봐봐. 유명해. 얘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찾아봐봐. 자, 어쨌든 뭐 얘가 지금 뭐 세포 분열 과정이 나타나 있다는데 과장된 크기와 다양한 색.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리고 애초에 봐라. 다 읽을 필요가 없었던 게 뭘 찾아주면 되는 거야? 표현주의래잖아 얘. 딴 거 아예 안 읽어도 돼. 표현주의라고 했잖아. 우리 표현주의 했잖아. 그리고 얘 표현주의래. 이거 보기 다 읽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30초 만에 풀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표현주의 오케이 넘어가면 되잖아. 그지? 자, 답은 4번이었어. 자, 클림트의 회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래 가시적이지, 맞지?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 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탐구를 다루고 있다. 그렇지? 이것도 가시적이지. 그지? 비가시적인 건 화가의 내면이잖아.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풀렸지? 이해되지? 다른 선지 궁금한 사람 있어? 없어? 다 이해됐지? 오케이. 다음 지문.